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투자기업이 어떤 경우에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공동 지배하는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여러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보유하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전자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일렉트라라는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자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는 자사의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이 주식을 100% 갖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지역은 상당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유명 전자기업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 고려일렉트라는 향후 기술 및 지식 확보를 위해 일단 북미 유럽 지역의 다른 전자기업 주식들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저금리 시대 속에서 여유자금을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몇몇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단순히 배당금을 얻거나 시세차익 등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아니면 사업 목적상 시장을 확대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독점적 지식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법인세 혜택을 얻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상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보유 목적과는 무관하게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힘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투자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으로, 둘 이상의 주주들이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공동지배력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으로, 유의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면 일반적인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피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달리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결 회계 처리를,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유의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평가를 해야 하죠. 참고로 본 강의에서는 공동지배력 보유 시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만을 가정하였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영업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투자 기업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회계 정보가 달라지므로 피투자 기업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배력은 내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피투자자의 이익이 변동됨에 따라 나의 이익도 변동되며 피투자자에 대하여 내가 힘을 사용해 피투자자의 이익을 변동시킬 수 있을 때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하여 힘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권리로 정의됩니다.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이라 함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피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의약품 개발, 규제기관의 승인, 의약품 제조, 판매 등 여러 활동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A, B 두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A는 의약품의 개발과 규제기관 승인 관련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B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활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둘 중 누가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무엇인지 경영진과 감사인은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통해 가지게 됩니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때 의결권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투자자가 법정 관리 하에 있어 정부나 법원 관제인 등이 피투자자의 활동을 결정한다면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반대의 예로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반수 미만 보유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결권 52%가 수천 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누구도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48% 보유만으로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의결권과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통신사가 매출 채권을 만기 이전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통신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아주 소액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신설회사는 통신사의 매출 채권 유동화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므로 이 신설회사는 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해당합니다. 이제 통신사는 매출 채권을 SPC에 양도하고 SPC는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SPC는 사채 발행 대금을 매출 채권 매수 대금으로 통신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SPC는 차후에 고객이 통신 대금, 즉 매출 채권을 상환하면 그 대금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합니다. 통신사와 SPC 간 힘의 관점에서 볼 때 통신사는 SPC의 의결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지만 SPC의 모든 활동과 이익은 사실상 통신사가 인도하는 매출 채권의 양과 질에 달려 있으므로 통신사가 SPC에 대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판단할 때는 의결권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판단 대상 피투자자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 피투자자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결권 외에 어떤 계약상 약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배력의 두 번째 조건은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투자자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익으로서 마이너스 이익도 포함됩니다. 변동이익의 예로 배당금이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자가 발행한 고정이자부 채무증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채무증권은 피투자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 역시 변동이익입니다. 피투자자 청산 후 배분받는 잔여지분, 법인세 혜택, 활용 가능한 미래 유동성도 모두 변동이익입니다. 좀 더 간접적인 부분,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 원가 절감, 영업기능의 결합 등과 같이 다른 주주들은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을 투자자가 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모두 변동이익에 포함됩니다. 지배력의 세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힘을 사용하여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본인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위임을 받아 힘을 행사한다면 그 위임인을 위한 대리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보유하는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어떤 업무를 위임받는다면 나는 피투자 기업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일까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일까요?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때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보상 약정에 따른 보상,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B는 펀드를 운용하는 동시에 이 펀드의 20%를 직접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 펀드의 80%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B는 투자 안내서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펀드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1%의 고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정 수준의 이익을 달성하면 초과 이익의 5%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B는 피투자 기업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리인일까요? 만약 B 외에 나머지 80% 투자자가 매년 펀드 운용사를 지정하고 또한 B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면 B는 대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해임권이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는 펀드를 운용하는 동시에 이 펀드의 35%를 직접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 펀드의 65% 투자자들로부터는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B는 투자 안내서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펀드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1%의 고정 수수료 및 초과이익 달성 시 10%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 펀드의 65% 투자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고 B를 나머지 주주들이 단순 다수결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B는 본인일까요? 대리인일까요? 이 사례에서는 B를 제외한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어 단순 다수결로 B의 해임 의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투자자들의 해임권이 실질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이러한 경우 B는 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지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지배력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정에서 A, B, C가 각각 의결권의 25, 50, 25%를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동의하거나 B와 C가 동의할 경우 75%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 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당사자 중 과연 어떤 당사자들 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계약상 약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 약정을 통해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A와 B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한다면 B와 C의 조합은 유효하지 않게 되며 이 약정은 A와 B가 공동 지배력을 보유한 공동 약정이 되겠지요. 한편 여기서 C는 공동 지배력은 보유하지 못하지만 공동 약정에는 참여하는 당사자입니다. 즉, 공동 지배력이 성립하기 위해서 공동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지배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배력과 공동 지배력보다 약한 개념으로서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즉, 피투자자를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할 정도는 아니나 다른 참여자들보다 좀 더 큰 목소리를 가짐으로써 의사결정을 달라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증이 없다면 지분율 기준으로 20% 이상을 보유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분율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지표도 많은데요.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거나 배당 등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거나 피투자자와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거나 서로 경영진을 교류하거나 피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의결권에 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피투자자를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피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각종 약정,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 모든 사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의결권을 적게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의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력 미만의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피투자자를 분류하고 나면 각 분류에 따라 회계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지배력을 보유한 피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결 회계 처리를 통해 피투자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자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로 인식합니다.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피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동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해 동일한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두 분류 모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순자산에 대한 일정한 몫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인 금융자산으로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만약 피투자자의 증분 단기 성과로 매출채권 100과 영업이익 100이 계상되었다면 연결에서는 매출채권 100과 영업이익 100을 계상해야 하며 지분법에서는 매출채권과 영업이익에 대해 소유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고 피투자자에 대해 아무런 힘이 없다면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지배력,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이지 않은 영향력에 따른 재무정보는 이렇게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의 적절한 구분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투자 분류 간 이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의 변화라 함은 지분의 추가 취득, 일부 처분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거래나 사건을 포함합니다. 만약 특정 거래나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의 분류는 기존의 판단대로 유지된다면 그러한 거래나 사건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차이는 자본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특정 거래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영향력의 분류가 달라진다면 그러한 거래나 사건은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보유 지분 또는 자녀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며 발생하는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한편 공동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 사이의 이동의 경우 경제적 실질의 변화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두
두 분류 모두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투자자의 투자 주식 보유 목적은 회계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만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투자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순수하게 투자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기업의 연결 회계 처리를 적용한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실무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투자 기업이 투자 관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고 사업 목적이 시세 차익이나 투자 수익 또는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의 성과를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비록 피투자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연결 회계 처리가 아니라 공정 가치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지분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